네, 안녕하세요. 암호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의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호실리콘 TFT는 LCD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LCD는 다 이 암호실리콘 TFT를 사용해서 제작이 됐었죠. 그래서 암호실리콘 TFT의 공정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실리콘 TFT의 단면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판은 유리기판이죠. 투명한 유리기판을 사용합니다. 요게 파랗게 게이트 전극을 표시해 놨습니다. 금속이죠.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절연막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막이 있고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암호실리콘입니다. 암호실리콘. 암호실리콘이 반도체청이죠.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빨갛게 되어 있는 건 도핑이 된 실리콘입니다. 도핑이 된 실리콘. 암호실리콘이죠. 이 도핑된 실리콘이 있어야 그 위에 있는 소스레 메탈, 이게 메탈로 제작이 되는데 소스레 메탈하고 실리콘 사이에 전기 저항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유리기판 위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작 공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이트는 금속으로 만들게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크롬, 몰리 탄탈, 그 다음에 알파 탄탈, 몰리 텅스텐, 그 다음에 실버,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각각의 비저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비저항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는 저항이 작은 편에 속하고 크롬이라든지 탄탈륨은 저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요즘은 패널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저항이 작은 재료가 요구가 돼서 구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여기서 가장 저항이 작죠. 그래서 유리기판 위에 금속을 정착을 해야 됩니다. 유리기판 위에 금속을 정착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건 단면 구조입니다. 기판에 금속이 정착이 되어 있고요. 한 수초롱수롱 정착하게 됩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전면에 유리기판 전면에 메탈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작은 게 좋겠죠. 저항이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공정을 하는 동안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후속 공정에 열 처리 공정도 있고 화학적인 처리 공정도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 안정성이 좋고 내부식성이 좋은 여러 가지 화학 용액에 대해서 안정한 그러한 재료가 좋겠습니다.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루미늄은 저항이 작은 재료이고 쉽게 공정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알루미늄 비교적 물러서 힐록이 잘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동글동글한 게 있는 게 힐록입니다.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기판의 수축 팽창, 알루미늄 메탈의 수축 팽창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위로 이렇게 알루미늄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힐록이라고 하죠. 이러한 힐록이 생기게 되면 위에 막의 정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힐록을 조절하는 게 알루미늄 공정에서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힐록은 열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열 처리 온도가 있죠. 어닐링 템퍼러처 상온이 되겠고요. 100도, 200도, 300도, 400도 온도로 오르게 될수록 알루미늄의 힐락의 밀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열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힐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힐록을 제어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외에 다른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알루미늄은 저항이 작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힐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건 합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알루미늄의 탄탈륨 합금, 알루미늄의 ND 합금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합금을 사용하게 되면 힐럭의 덴시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루미늄과의 합금, ND나 탄탈 합금 이런 것들을 혹은 MB
합금을 재료로 사용해서 힐락을 줄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보게 되면 순수한 알루미늄의 표면, 그 다음에 ND의 경우, 그 다음에 400도를 처리했을 때 훨씬 알루미늄 힐럭이 커지고 많아졌는데 합금의 경우에는 깨끗하다. 그래서 합금을 사용하면 힐럭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합금을 하게 되면 저항은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저항은 조금 증가하게 되는데 힐럭이 있으면 우리가 후속 공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죠. 이 알루미늄의 힐럭을 줄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밑에 버퍼청을 까는 겁니다. 밑에 티타늄을 깔은 예가 되겠는데 이렇게 버퍼청을 깔게 되면 이 버퍼청이 기판과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서 알루미늄에 생기는 힐락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세로축이 힐록의 밀도, 그 다음에 밑에 막의 두께, 두꺼울수록 버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퍼를 깔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힐락이 많이 생기다가 버퍼의 두께를 증가시켜 나가면 힐록의 덴시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밑에 이러한 버퍼청을 깔은 것도 힐록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양극산화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은 양극산화가 되는 재료인데 양극산화가 안 되는 재료도 있습니다.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극산화가 안 되는 재료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양극산화가 되는데 전해질 속에 알루미늄을 넣고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양극이죠. 양극을 형성하게 되면 알루미늄의 표면이 산화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양극산화막이라고 하죠. 이러한 양극산화는 상온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온도를 올리지 않고 알루미늄 표면에 산화막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극 산화막을 형성을 해서 힐락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LCD 초기에는 이러한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방식도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웹 공정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양극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도 힐락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되게 이제 또 다른 PCB나 이런 걸로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같은 저런 막을 덮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청 구조입니다. 알루미늄 위에 다른 금속을 덮어서 힐락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에 몰리, 탄탈륨이라든지 크롬, 기타 재료들을 덮어서 쓸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경우는 알루미늄을 정착하고 패턴을 한 다음에 위에 메탈을 정착하고 또 패턴을 해서 두 번 패턴이 진행된 거죠. 즉 마스크가 2장, 포토 공정이 2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은 알루미늄과 몰리를 연속적으로 정착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에칭한 경우입니다. 포토 공정이 한 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알루미늄의 윗면에 다른 메탈을 정착을 해서 힐락을 억제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탈이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포토레지스트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착된 메탈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를 코팅을 하고 소프트 베이크를 실시합니다. PR 재료에 있는 솔벤트를 날리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패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착 공정은 주로 스파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파트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착하고는 재료, 그게 요 타겟에 달려 있습니다. 캐소드 전극에 타겟이 달려 있죠. 알루미늄을 정착하고 싶다면 알루미늄, 크롬을 정착하고 싶다면 크롬, 이렇게 정착하고자 하는 재료가 캐소드 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DC나 RF를 걸어서 방전을 시키게 됩니다. 방전을 시키게 되면 내부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는데 사용하는 기체는 아르곤입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플라즈마로
형성이 될 때 아르곤 플러스 이온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르곤 플러스 이온이 가속이 캐소도 쪽으로 됩니다. 가속이 돼서 캐소드에 충돌하면 타겟 재료들이 튕겨 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스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기판 위에, 여기가 유리가 되겠죠. 유리 기판 위에 메탈이 정착이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정착 장비죠. 물리적 정착 장치입니다. 그래서 메탈은 주로 이런 스파트를 이용해서 정착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타겟 머티리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르곤 이온이 가속이 돼서 표면에 충돌하면 타겟의 원자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이 되는 것이죠.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 기체에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들이 여기가 됐다가 다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고유한 빛을 내게 되죠.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히터도 들어있죠. 이 기판에 양쪽에 지금 타겟이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스파트링을 통한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F로 플라즈마를 만들고 있고요. 13.56MHz의 교류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 13.56일까요? 13.56MHz는 사용이 허용된 주파수 대역입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RF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13.56MHz는 우리가 사용이 허용된 주파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르곤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되고 타겟에서 떨어지는 원자들이 유리기판에 정착이 됩니다. 정착 속도를 빠르게 해서 대개는 타겟 뒤쪽에 자석을 두게 됩니다. 자석을 두게 되면 자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자장이 형성이 되면 정착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생산 공정에서 정착 속도는 매우 중요하죠.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기판이 만들어져야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극, S극, N극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N극, S극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 전자들의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캐소드에서 전자들은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자기장이 있으면 나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나선 운동을 옆으로 횡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자가 아르곤과 충돌할 기회가 많아지겠죠. 즉 아르곤 이온의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아르곤 이온의 밀도가 증가하면 훨씬 많은 양을 스파트링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착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그네트론 스파트링이라고 합니다. 자석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스파트링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또 이온들이 충돌할 때 타겟에 발열이 되기 때문에 냉각수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냉각수도 타겟 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곤 외에 산소라든지 질소를 넣게 되면 산화물이나 질화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액티브 스파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파트링 할 때는 아르곤을 사용하게 되죠. 아르곤에 산소라든지 기타 반응성 기체를 첨가해서 스파트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륨 타겟인데 아르곤 외에 리액티브 가스로 산소를 넣게 되면 Al2O3 알루미늄 산화막이 정착이 됩니다. 타겟이 알루미늄인데 리액티브 가스를 질소를 사용하게 되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가 정착이 됩니다. 티타늄도 마찬가지겠죠. 티타늄의 산소 분위기면 TiO2, 티타늄의 질소 분위기면 TiN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리액티브 스파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파트링은 여러 가지 재료를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iO2도 타겟에 달아놓으면 SiO2도 정착을 할 수가 있고, 혹은 IgGO, 요즘 산화물 TFT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IgGO 타겟을 달아놓으면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죠. 자, 이거조 타겟을 달아놓으면 이거조도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iO2나 IgGO, 산화물을 정착을 할 때는 산소를 첨가물로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산소의 조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리액티브 스파트링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착 방법에 또 이베포레이션이 있습니다. 정발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건 텅스텐 등으로 만든 베스킷입니다. 바구니처럼 생겼죠. 여기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발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류를 흘리게 되면 고온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요 베스킷 안에다가 메탈 조각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메탈이 녹고 정발이 돼서 위쪽으로 정발이 돼서 위에 유리기판을 두게 되면 기판에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정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셔터를 달기도 합니다. 여기에 셔터로 가리고 있다가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죠. 셔터를 열어서 정착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베스킷 형태 외에 이런 보트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를 양쪽에 정극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리면 발열을 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올려놓으면 열에 의해서 녹고 정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할 수도 있죠. 대개는 스파트를 많이 쓰는데 이베프레이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즈마 상황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플라즈마가 기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플라즈마 영향을 많이 받는 재료일 경우에는 스파트 재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베포레이션에서 막들을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베포레이션도 여러 가지 막을 정착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포레이션의 경우에 지금 가운데는 막이 두껍게 되고 옆으로 갈수록 막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높이 하는 게 균일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죠. 그러면 위치에 따라 균일한 두께의 막을 얻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심에서 벗어나게 중심을 잡고 회전을 시켜주면 비교적 균일한 두께의 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건 서멀 이베포레이션입니다. 열을 가해서 줄 히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트나 베스켓의 온도를 올려서 메탈을 녹이고 정발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줄 히팅 대신에 이빔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줄 히팅은 융점이 높은 그러한 재료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가열해서 상당히 고온으로 올려야 되는데, 녹는 점이 높은 그러한 재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한 재료들은 이빔으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자를 방출시키고 가속을 시켜서 재료의 표면을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속이 돼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둡니다. 그러면 자기장에서 전자는 원운동을 하게 되고 시로의 표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전자는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표면을 때리게 되면 표면이 국부적으로 가열이 되고 비교적 높은 온도를 얻을 수가 있고 표면 온도를 높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TO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러한 이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런 재료들은 대개 줄 히팅으로 정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빔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빔 혹은 서멀 이베포레이션 이런 방법에서 사방 정착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LCD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자, LCD에서 배양막 공정이 있는데 배양막이란 액정을 배열시키기 위해서 유리기판에다가 폴리미드 같은 유기절연막을 코팅을 하고 천으로 문질러 주는 거죠. 주로 회전을 시키면서 러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배양막이 유기재료니까 내열성이라든지 그런 그 신뢰성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 사용하거나 내구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무기막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울여서 기판하고 지금 정발원에서
각도가 수직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정착이 되죠. 이렇게 정착을 한 걸 사방 정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착하면 성장되는 막이 칼럼나 스트럭처, 이렇게 기둥 모양의 성장을 하게 되고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액정을 배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 정착은 LCD에서 배양막을, 무기 배양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판을 기울여서 막을 정착하는 것이죠. 이런 사방 정착도 디스플레이에서 활용이 됩니다. 특히 높은 온도 환경에서 사용되는 프로젝트용 LCD, 엘코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리퀴드 크리스탈 온 실리콘 웨이프 위에 액정 패널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높은 희도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SiO2를 사용한 사방 정착으로 배양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적 안정성, 그 다음에 UV, 프로젝트에 나오는 강한 빛에 한 여러 가지 빛에 한 그러한 열화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트링이나 이빔이나 이런 방법으로 메탈을 정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유리기판위에는 여러 가지 기판에 대한 데미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스파트링 방법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판 위에 메탈을 정착하는 공정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 PR을 이용해서 패턴을 형성하는 이 수호그래피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장이 가장 작은 것은 크롬도 나와 있고 알루미늄도 나와 있고 카파, 구리죠. 탄탈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장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스파터 장비에서 정착해 사용하는 기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그네트론 스파트링에서 자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즉 마그네트론 스파트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이 가장 작은 것은 구리죠. 여기 보면 크롬, 탄탈륨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저항이 큰 금속들입니다. 알루미늄은 저항이 작은 재료이긴 하지만 구리보다는 저항이 크죠. 요즘은 패널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100인치 넘는 패널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배선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죠. 저항이 증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선의 저항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낮은 재료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다가 알루미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카파, 구리를 사용을 해서 저항을 낮추게 됩니다. 저항을 낮추는 방법에는 이러한 재료로 저항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있고, 배선의 폭을 넓혀도 되겠죠. 근데 배선의 폭을 넓히게 되면 빛을 많이 가리게 돼서 개구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빛이 나오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밝기가 어두워지면 노트 P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무한정 면적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높이를 높이는 겁니다. 두께를 두껍게 메탈을 정착하면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너무 두께가 높아지면 그 위에 막이 정착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스택 커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높아지게 되면 후속막이 정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택 커버리지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평탄화를 해야 됩니다. 저런 막을 덮어서 평탄하게 해주면 후속막이 잘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평탄화를 해주거나 혹은 테이프 해칭을 하게 됩니다. 경사가 완만하게 되도록 정착을 하면 그 위에 막들이 잘 정착이 되는 거죠. 스택 커버리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선에서 저항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스파터 장비에서 정착돼 사용하는 기체는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을 많이 쓰고 있고요. 헬륨을 써도 가능합니다. 근데 효율이라든지 이런 건 달라지겠죠.
그리고 헬륨은 비싼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사용해서 마그네트론 스파팅을 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인데, 자석을 사용해야 정착 속도가 증가합니다. 자, 자석을 둬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기장을 형성을 하면 전자들이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텐데, 전자들이 자기장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면 나순 운동을 옆으로 하게 돼서 아르곤하고 충돌할 횟수가 많아집니다. 충돌한 횟수가 많아지니까 아르곤 이온이 많이 생기겠죠. 아르곤 이온의 밀도가 높아지면 스파트 되는 양도 증가하고 정착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